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세상에 없던 엄청난 비법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단순히 그 레시피만 사가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여러분한테 거대한 주방까지 직접 지어달라고 하고 그 주방에서 요리까지 도맡아서 납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파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향해서 기대는 큰데 결과물은 항상 늦는 양치기 소년이라며 차갑게 외면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조급함이 때로는 기업 본질의 그 거대한 체질 변화를 완전히 가려버린다는 사실, 바로 이 간극 속에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표면적인 주가 흐름이나 소문이 아니고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정, 계약 구도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제약 산업의 작동 원리라는 객관적인 팩트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오늘 우리가 해부할 대상은 한국의 중견 제약사 삼천당 제약입니다. 네, 이 회사를 둘러싼 방대한 IR 자료랑 시장 분석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이 회사의 과거 이미지하고 현재 체질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괴리요? 네네. 원래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면 주로 안과용 점안제나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네릭은 유명 브랜드 옷이 유행한 뒤에 상표만 딱 떼고 똑같은 디자인이랑 소재로 만든 가성비 좋은 옷처럼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 성분으로 만든 복제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현금은 들어오지만 크게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는 어려운 사업 구조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 안정적이지만 정체된 구조를 깨기 위해서 회사가 최근 몇 년간 두 가지 굵직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단 말이죠. 첫 번째가 안과 질환인 황반병성 치료제의 바이오시뮬러 개발에 뛰어든 거고요. 두 번째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인 자체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의 확보입니다. 네, 여기서 펩타이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마치 아파트 한 채만 달랑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채의 건물을 계속해서 지어 올릴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땅을 산 거다? 네, 즉 단일 약물 하나만 성공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반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하나 만들고 끝이 아니라는 거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회사는 우리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를 무한정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협상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은 여전히 이 회사를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 정도로만 약간 박하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계약 공시가 나도 팔짱 딱 끼고 아직은 실체를 못 믿겠다 이러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깐깐하게 구는 걸까요? 거기에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겪었던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깊게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2015년경에 한국의 한 제약사가 유럽의 대형 제약사랑 엄청난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해서 시장 전체가 막 환호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기억나요. 그때 분위기 엄청났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임상 과정에서 일부 계약이 권리 반환, 그러니까 해지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 이후로 시장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 보여도 한국의 중견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끝까지 대등한 계약을 맺는 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일종의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즉 강한 선입견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아,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 같은 거군요. 이거 이번에도 중간에 엎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삼천당 제약을 둘러싸고 불거진 캐나다 파트너십 지연 이슈가 시장의 그 의심에 약간 기름을 부은 격이 됐겠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당초 예상보다 계속 뒤로 밀리고 있으니까요. 현상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약속된 일정이 미뤄진다는 건 보통 일 처리를 대충 하거나 기술에 결함이 생겼다는 나쁜 신호로 읽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지난 6월에 회사가 진행한 IR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요. 이게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지원 사유를 밝혔는데요. 네네.
첫째는 캐나다 파트너사가 기업 공개, 즉 IPO를 준비하느라 약 3개월간 핵심 인력들이 그쪽에 집중되었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고요. 둘째는 캐나다 단일 지역을 넘어서 추가적인 글로벌 권역 협상이 동시에 묶여버렸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바로 세 번째 이유였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계약의 성격 자체가 단순한 제품 공급에서 위탁 생산, 그러니까 CMO가 결합된 구조로 완전히 확장됐다는 점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지연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위탁 생산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비유를 빌리자면 식당의 비법 레시피만 딱 빌려주고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찔끔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예 주방을 도맡아서 요리까지 직접 해주고 그 생산에 대한 마진까지 통째로 챙기는 거니까요. 네, 그 관점을 연장해 보면 기업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뚜렷해집니다. 레시피만 빌려주는 단순 로열티 계약이라면 통상적으로 전체 매출의 10% 안팎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그 정도 하죠. 하지만 위탁 생산, 즉 주방까지 도맡아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구조가 결합이 되면 그 수익 비중이 단숨에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와, 50%까지 뛴다고요? 수익성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수익의 질이에요. 라이센스 계약금처럼 한두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파트너사가 약을 팔아서 시장에 유통하는 내내 한국의 공장에서 약을 생산해서 넘기면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언제 계약하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큰 규모의 판이 짜이고 있느냐를 계산해 봐야겠네요. 구체적으로 이 캐나다 파트너십이 겨냥하는 시장의 파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캐나다 지역 내에서 해당 처방 시장의 규모만 연간 20억에서 25억 캐나다 달러 수준으로 추상됩니다. 만약 회사가 개발 중인 약물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해서 향후 30에서 40%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봐도요. 네네. 2030년경에는 캐나다 한 국가에서만 한화로 약 8천억 원에서 1조 원 규모의 매출 기반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지연의 두 번째 이유로 추가 권역 협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아요. 단일 지역이 아니라고 했죠. 네, 유럽, 중동, 중남미 등의 권역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일 경우에 전체 파이프라인의 잠재적 타겟 시장은 연간 50억 달러에서 최대 80억 달러까지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와, 80억 달러요? 네, 이를 바탕으로 위탁 생산 마진까지 고려해서 3천당 제약의 계약 가치를 역산해보면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라도 3천억 원, 모든 권역과 생산 마진이 극대화되는 낙관적 시나리오라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비즈니스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최대 2조 원이요. 와, 판이 커져도 너무 커졌네요. 이렇게 협상의 테이블 자체가 100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바뀌고 또 생산 라인에 대한 품질 검증이나 단가 협상까지 새로 다 해야 한다면 몇 개월 지연되는 건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6월 중순쯤에 파트너사의 상장 절차도 조건부 거래로 전환되면서 그 인력 병목 현상도 풀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막연한 희망 고문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장의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지연이라는 글자만 보이지만 비즈니스의 구조를 뜯어보면 확장이라는 본질이 드러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논리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가보죠. 만약 캐나다랑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거대한 주방을 짓는다면 도대체 거기서 메인 요리로 무엇을 내놓으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핵심 파이프라인이 바로 글로벌 제약업계의 성배라고 불리는 경구용 인슐린이잖아요. 원래는 주사로 찔러서 맞아야 하는 인슐린을 알약처럼 먹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독특한 전략이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는 임상 1상하고 2상을 통합해서 한 번에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걸 분리해서 1상부터 먼저 승인받는 쪽으로 우회했단 말이죠.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하는 걸까요? 그건 규제기관과의 줄다리기에서 회사가 택한 아주 영리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기관이 1상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2상 설계 부분에서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아, 이상에서 딴지가 걸린 거군요. 네, 일반적인 회사라면 1상과 2상 자료를 모두 온전하게 보완할 때까지 전체 임상 일정을 하염없이 멈춰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이미 요건을 충족한 일상만 별도로 분리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 환자 투여를 시작하고요. 네네. 그 일상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이상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 거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임상의 물리적 일정을 최대한 끌어당기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리스크를 쪼개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물리적인 시간을 벌기 위한 투트랙 전략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자 꽤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시죠? 글로벌 빅파마들, 그러니까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미 주사제 형태로 전 세계에서 매년 100억 달러씩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현금도 산처럼 쌓여 있고 최고 수준의 연구원들도 넘쳐날 텐데 그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스스로 먹는 약을 개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 있는 중견 기업의 기술에 관심을 가질 비즈니스적인 유인이 있을까요?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거기서 파생되는 현상이 바로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의 본질을 관통합니다. 우리가 대형 제약사들의 입장에 되어서 비즈니스 로직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들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외부 기술을 사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한 리스크 분산과 방어적 목적 때문이거든요. 리스크 분산과 방어요. 자신들의 100억 달러짜리 시장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건가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빅파마들도 내부적으로 당연히 경구용 약물을 개발하죠. 하지만 신약 개발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수조 원을 쏟아부은 자체 프로젝트가 임상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효능 부족으로 엎어질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자체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대안이 없다면 회사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내부 임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혹시 모른 실패에 대비해서 외부의 유망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사들여서 훌륭한 백업 옵션을 구축해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 B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방어적 목적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경쟁의 관점인데요. 삼천당 제약의 플랫폼 기술이 임상 초기를 통해 어느 정도 효용성을 입증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근데 이 기술이 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쟁사의 손에 들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큰일 나죠. 네, 내가 독식하던 100억 달러짜리 주사제 시장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경쟁사가 그 기술을 활용해 시장 판도를 뒤집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요. 초기 데이터만 확인되면 과감한 베팅을 통해 기술을 매입하거나 독점 파트너십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이 제약산업에서 조 단위의 딜이 성사되는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 생태계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제약산업이 단순히 실험실에서 약을 잘 만드는 과학의 영역인 줄만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수를 읽고 방어벽을 치는 고도의 전략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 볼 때 이 회사가 정말로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단일 약물 회사에서 광활한 대지를 가진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의 인정을 딱 받는 순간 그 가치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플랫폼 기술 기업들이 평가받는 방식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단일 약물 파이프라인만 가진 회사로 평가받다가 다양한 약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술이 임상을 통해 검증되는 순간 기업 가치의 멀티플은 단기간에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재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배 이상이요? 네, 삼천당 제약 역시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 본계약과 경구용 인슐린 임상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간다면 그러한 퀀텀 점프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분석가로서 장밋빛 시나리오만 볼 수는 없겠죠. 시장의 그 깐깐한 의심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냉혹한 리스크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5가지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첫째는 지연되고 있는 캐나다 본계약과 글로벌 확장 계약이 8월을 넘겨서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파트너사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마무리됐는데도 계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단순한 일정을 넘어서 기술이나 협상력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신뢰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 8월이 마지노선 같은 거군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꼼꼼히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건 바로 두 번째 리스크인데요. 네. 유럽 규제기관이 이상 설계에 대해서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고 하셨잖아요. 유럽의 임상평가 절차가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규제기관에서 이 자료 더 가져와라 하고 요청할 때마다 심사 시계가 멈춰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핑퐁 게임이 계속 반복되면 심사가 10월, 11월 이후로 하염없이 밀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규제기관과의 소통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일정 지연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하죠. 셋째 리스크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내부 경영 악화나 시장 침체로 인해서 예상보다 외부 기술 도입에 극도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좋은 기술이라도 파트너십 체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의 숙명 같은 리스크겠네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일상 데이터 자체가 애초에 기대치나 전임상 결과에 못 미치는 그 근본적인 과학적 실패 리스크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별 기업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가를 흔들어버리는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거시경제요. 네, 거시경제의 금리 인상이 대표적인데요. 금리 인상은 마치 과열된 엔진에 차가운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열된 엔진에 물을 뿌린다. 네,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게 되죠. 돈줄이 조여지면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로 평가받는 제약, 바이오 같은 성장주 섹터에서 투자 심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 5가지 리스크를 듣고 나니까 투자자나 청취자 입장에서 당장 앞으로 몇 달간 어떤 뉴스나 공시를 유심히 추적해야 할지 윤곽에 딱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종의 월별 체크리스트를 짜주신다면요. 가장 단기적으로는 7월과 8월 사이의 흐름이 기업 가치의 분수령이 될 텐데요. 먼저 캐나다 파트너사와의 위탁 생산, 즉 CMO가 결합된 본계약 공시가 나오는지를 가장 1순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8월에 발표될 2분기 실적도 매우 중요하고요. 실적 이야기 하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떠오르네요. 삼천당제약이 단순히 미래의 꿈만 먹고 살면서 돈을 까먹기만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바이오 벤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아주 훌륭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도 대형 제약사와의 제네릭 관련 굵직한 협력을 체결했고요. 유럽과 캐나다 시장에서 황반변성 바이오시밀러 본업을 통해 이미 가시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즉, 8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든든한 본업들이 회사의 R&D를 버틸 수 있는 체력, 즉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본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으로 플랫폼 임상이라는 미래의 꿈을 지탱하는 구조군요. 그 이후에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같은 8월에 유럽 규제기관으로부터 경구 인슐린 이상에 대한 변경 심사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통과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심사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9월로 넘어가면 승인받은 이상의 첫 환자 투여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혹은 플랫폼을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펩타이드 약물의 시험이 추가로 개시되는지를 파이프라인 확장 관점에서 추적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촘촘한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매달 틱틱 쳐지면서 얼마나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느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아파트 한 채에 머물지 거대한 대지로 뻗어나갈지가 결정되겠네요. 단 하나의 호재성 뉴스에 흥분하거나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이 오늘 이 심층 분석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시장에 약속한 그 거대한 비즈니스 로드맵이 하나하나의 공시와 데이터를 통해 누적해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조감도 보듯이 차분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네. 이는 단순히 주식 투자의 관점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한때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던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들을 설득하고 스스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 다시 구조적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정말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약 지연이라는 표면적으로는 뻔해 보이는 악재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위탁 생산 결합과 글로벌 영토 확장이라는 더 거대한 비즈니스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성장 통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례를 파헤쳐보았습니다. 삼천당제약이라는 한 기업이 과연 시장의 오랜 의심을 뚫어내고 아파트 한 채짜리 회사에서 광활한 대지를 품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다가오는 3분기의 실제 데이터와 실적 발표들이 그 냉정한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시장의 평가는 종종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나 변화의 속도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긴 호흡으로 보면 그 간극 속에 항상 본질적인 가치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비즈니스의 한가운데서도 남들이 보기엔 단순히 정체되어 있거나 무언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 훨씬 더 큰 도약을 위해 거대한 판을 키우고 치밀하게 구조를 짜며 깊은 기초를 다지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으신 이 역동적인 비즈니스 스토리가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고 긍정할 수 있는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핵심만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천당 제약의 파트너십 지원은 단순한 일정 차질이 아니라 위탁 생산 CMO 결합과 글로벌 권역 확장을 위한 구조적 진화의 과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체 플랫폼 기술이 단일 약물 가치를 넘어 범용 기술로 인정받을 경우 빅파마들의 방어적 수요와 맞물려 기업 가치 평가의 롤 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임상 승인 지연, 파트너십 결렬, 거시경제 악화 등 뚜렷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다가오는 3분기의 실제 데이터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